2021학년도 2학년 생윤 전국학력평가 생윤 김성욱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히 우선 저를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고2시잖아요. 시험 보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고3이 수능을 보고 이제 학교에서 사실은 좀 여유 있게 생활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미의 고3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슬슬 들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와중에 학력평가 보고 여러분의 성적에 대해 관심이 많을 텐데, 이제 진짜 내가 고3인가 뭐 이런 기분에 좀 기분도 이상하고 처음 드는 기분이고 이럴 텐데, 그런 여러분의 고민, 그 여러분의 걱정 이런 것들을 같이 내년에 1년 동안 함께할 EBS의 생윤 가리키는 김성묵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이랑 같이 고3 시절에 EBS에서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지금은 그 책 이름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런 책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생윤을 책임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기에 고2 학력평가부터 여러분을 좀 만나고 생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오늘 뭐 하냐면요. 해설 강의 하려고 합니다. 해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생윤은 이런 거고요. 요런 게 포인트고요. 앞으로 이런 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라는 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는데 저의 첫 번째 생각은 완전히 공부하고 보신 건 아니죠. 여러분 공부를 언제 해봤더라, 생윤을? 아마 내신의 기말 뭐 중간고사 때 뭐 그때 잠깐 공부하신 거 가지고, 물론 1년 동안 수업은 잘 들으셨겠지만 잠깐 여러분만의 학습을 좀 한 거 가지고 시험 보셨을 텐데, 예전에 1, 2단원의 앞부분에 있던 건 벌써 1학기 때고 그건 벌써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못 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요. 인간은 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열심히 암기를 해도 3일 있다가 기억나는 건 2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벌써 몇 달 전인데 많이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시험 공부를 하고 보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성적으로 몇 등급인지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고3에 생윤을 선택하실 텐데, 생윤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생윤이 나의 과목이야. 1년간 나와 함께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의 애정을 좀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 마음가짐, 이런 걸 다지는 그런 시험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 기회에 근데 저는 생윤 여러분 이런 거고요. 이런 걸 주로 많이 배웁니다. 이런 게 포인트예요. 이런 건 주목해 두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쭉 들으시면서 저런 게 포인트라고, 생윤은 저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면서 쭉 한번 들으시면 어떨까. 팔짱 끼셔도 돼요. 팔짱 끼고 어떻게 가르치나 보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나 보자. 이러고 들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생윤을 제가 한 20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생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말을 짧게,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 문제 가지고 보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1번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풀어보면서요. 요런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1번 문제. 이건요, 제가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제목을 쓸 건데, 물론 여러분이 해설 그 찌에도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주제를 딱 이게 무슨 주제구나를 알면요, 문제 푸는데 한 반은 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시작할 때, 이건 무슨 문제구나 아셔야 돼요. 이건 무슨 문제냐면 1단원 문제고요. 1단원에 윤리학의 종류라고 하는 제목의 주제입니다. 윤리학의 종류, 우리가 1년 동안 배우는 생윤은 결국 윤리학을 배우는 건데, 우선 윤리학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알고 좀 풀어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신 하신 분들은 1학기 중간고사 때 한번 쭉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윤리학의 종류가 있지 않았나요? 뭐가 있었죠? 이론 윤리학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실천 윤리학, 뭐 응용 윤리학이라고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메타 윤리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셔야 됐죠? 뭐요? 기술 윤리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 각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이 논리가 어떤 게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크게 어렴풋하게만 소개시켜 드리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 나는 윤리학의 삶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해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 학문이어야 한다고 본다. 자, 이론의 도덕적 원리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가 봐. 그 원리를 적용해서 포인트가 되는 건 여러분 이겁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구체적인 지침이 뭐냐고, 해결책 같은 거예요. 해결책. 그런 걸 제공해주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본대요. 여기서 알았어요. 뭘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윤리학인지 알 수 있다고요. 구체적 구체적 지침, 해결책 등을 제시하는 게 바로 실천윤리학이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응용규범윤리학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야. 그런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추론에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알았어요. 도덕적 추론에 사용되는 용어, 나중에 저랑 쭉 하겠지만 이런 걸 중시하는, 그 용어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단어의 의미 찾기, 뭐 언어, 단어, 용어의 뜻이 뭔지는 알고 윤리학을 하자. 이런 게 무슨 윤리학이냐면 메타 윤리학이거든요. 이런 학자도 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뭐라는 점을 간과한다. 이러면서 실천윤리학이 메타윤리학에게 할 말 찾기예요. 그러면 실천윤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메타윤리학은 이런 점을 너무 간과해, 무시해 이러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점을 무시할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점이 있겠지.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을 무시한다는 거거든. 결국 이 박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실천윤리학이 중시하는 점이야. 실천윤리학이 중시하는 걸 메타윤리학이 무시해서, 그게 좀 기분 나쁜 거거든. 어떻게 지적하나 보죠. 결국 실천윤리학의 특징 찾기, 실천윤리학의 주장 찾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가 있나 봅시다. 도덕적 관습의 발생에 대해 인과적으로 기술한다. 여러분 해설지가 자세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 선지에 대해서만 할게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도덕 관습의 발생에 대해 인과적으로 기술한다. 뭐냐고요? 그래요. 기술윤리학이지. 인과적으로 서술한다, 기술한다. 기술윤리학의 특징이거든. 이건 기술윤리학이 할 말이겠죠. 두 번째,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한다. 아니, 여기 써 있네요. 도덕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 해결하자. 그러니까 원리를 현실의 상황에 적용하자.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실천윤리학이죠. 이게 실천윤리학이 중시하는 점이야. 누군가한테 할 말이야. 뭐야? 실천윤리학이 할 말 찾기니까 답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가 뭔지 보자. 도덕적 추론의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추론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 따진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메타윤리학이라는 게 여러분 도덕적 언어의 의미 따지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타당성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할 말이야? 메타윤리학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오히려 거꾸로죠, 이건. 4번. 각 사회의 도덕 규칙을, 각 사회마다 규칙이 다 다르게 있어요. 가치 중립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연구한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 기술윤리학의 특징입니다. 기술윤리학이 할 말이겠지. 기술윤리학은 그 동네에 가서 그 동네 윤리적 특징을 그냥 조사만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조사윤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윤리학이 할 말. 도덕적 지식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따진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 따지는 거. 자, 3가지. 단어의 뜻, 그 다음에 논리적 타당성, 그리고 학문적 가능성. 이거 3가지 따지는 게 뭐라고요? 자,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거 뭐요? 메타윤리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이 할 말이야. 그래서 기술윤리학이 할 말, 메타윤리학이 할 말, 거기 사이에 답이 2번으로. 응용윤리학, 실천윤리학이 할 말이 있죠. 답 2번이었는데 매번 수능에 1번 문제 나오고 여러분 수준도 딱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6, 9 수능에 여러분이 이걸 1번으로 볼 겁니다. 이 수준의 문제를 꼭 하셔야 되겠죠. 자, 2번째 문제. 2번은 생활과 윤리가 넓게 말하면요.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독해 문제예요. 저 뒤에 보면 20번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형적인 독해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독해 문제에서는 중요하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뭐 하냐고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문제에 나오긴 하냐 하면 보세요. 핵심 쟁점이야. 토론의 핵심 쟁점이 포인트예요. 결국 이 토론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는 거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체크하시면 되냐 하면 볼게요. 저기 동의합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거야. 이건 제가 내년 고3 돼서 고3으로 수능 보는 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류의 핵심 쟁점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갑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러면 갑의 이 전체 문장에 대해서는 둘 다가 공통점이란 얘기지. 됐죠? 두 번째,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이러고 우리 어떤 생각을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런다면 좀 의리한 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지금 갑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을의 문장하고 갑의 두 번째 문장에서 논쟁이 드러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없다면 요거 관계만 잘 읽어보셔도 답은 나오는 거야. 됐나요? 그런 식으로 전체 문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합니다 라는 건 제껴두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글이 나오면 그 앞 뒤를, 그 앞과 전과 후를 따져보시면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핵심 쟁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됐나? 자, 그러면 가볼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 본인은 공개를 원치 않는 개인정보는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칠 권리가, 이걸 정보 삭제 요구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정보 삭제 요구권, 뭐 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넓게 말하기도 해요. 내 정보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저걸 지우고 싶거든. 그러니까 지울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어. 내 정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잊힐 권리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right to forgotten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잊혀질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일종의 권리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즘 많이 주장하거든요. 을이 뭐라고 하냐?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대로 인정하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인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을이 다른 얘기하죠. 다만 인터넷상에서 공익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삭제 요구하는 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두 단어가 나오는데 공익과 관련된 게 근데 있다면 이건 알 권리 차원에서 알 권리 침해하는 거니까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을의 생각은 뭐냐면 그런데 공익 관련이라면 그때는 알 권리라는 걸 침해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잊힐 권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때? 공익 차원일 때는 알 권리 차원에서는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보통 이제 공인이라고 말하는데, 꼭 유명인이 공인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공인을 우리가 축소해 보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치가들이라든가 무슨 뭐 장차관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게 공적 일을 하는 주요 공무원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공익적인 일을 하는데 그분들은 100% 사생활이기 때문에 난 감출 거야 이렇게 해서 모든 자기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는 건 이분 생각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건 공익, 우리 사회적 이익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생활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몇몇 공인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사생활이 조금 침해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적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살짝 알 권리의 무게중심을 실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렇지 않다. 공익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잊힐 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자기 정보는 누구나 어디서나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 자기결정권을 공익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 잊힐 권리가 더 중요한 거고 어떤 차원에서 알 권리가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잊힐 권리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 뭐야?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지금. 공익과 관련해서 알 권리를 우선시할 수 있느냐? 아니다. 언제나 잊힐 권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디 있냐? 가볼까요? 첫 번째, 기억 보니까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 잊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가? 자, 볼게요. 갑은요. 아니요. 여기 또 있네요, 여러분.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을이 주장을 하네. 사실 뭐 우리가 논리를 이미 뭐 알았는데 안 읽어봐도 되는데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라고 또 이제 또 대응하는 거죠.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는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공익과 관련된 개인정보라면 구성원에게 우선 공개되어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그게 사회적 이익에 증진될 거다. 계속 이거 싸우는 경우에. 을 같은 경우는 공익 위해서는 그래도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가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죠. 생각이 다른 거죠.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가볼게요. 1번.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잊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가? 을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갑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제한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갑은 안 돼요. 언제나 잊힐 권리, 즉 자기 정보 결정권이 중요해 이러고 있고요. 을은 아니거든요. 제한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언제? 공익과 관련돼서는 제한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XO 이게 둘이 싸우겠네요. 그러니까 핵심 쟁점은 뭐예요, 여러분?
1번이겠네.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차근히 다 풀었지만 빨리빨리 푸실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가지고서 앞뒷말을 비교하면 문제 고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틀린 말들이네요.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 제가 좀 쉬운 건 빨리 넘어가고요. 또 좀 어려운 건 몇 개를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좀 쉬운 것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 여러분 포인트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사상가들, 철학자가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것도 그래요. 사회는 이타심보다 정의를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이타심보다는 정의예요. 그럼 이타심은 누가요? 이타심은 개인이. 개인은 이타심을 추구하지만 사회는 정의라는 걸 도덕적 목표로 삼아.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는 이래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은 이타심을 추구하지만 이타심은 도덕적 이상이지만 사회는 정의 실현이 도덕적 이상이다. 그러니까 도덕적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요. 뻔해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더 가볼게. 사회는 이타심이 높은 개인들로부터 승인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게 사실은 결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는 정의를 위해서 몇몇 개인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방법, 약간의 폭력적 방법을 써서라도 정의를 추구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살짝 폭력성을 띠는 방법이야. 기본적으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하에서 어떤 폭력의 가능성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강제 같은 걸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법적인, 제도적인 여러 강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나름의 폭력성을 띌 수 있다 이거지. 그래도 써야만 한다.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집단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정되면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 견제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사람은 지금 집단의 이기심이 되게 크게 문제인데 이 집단의 이기심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는 다른 집단이 눌러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집단과 집단은 그래서 이렇게 이기심으로 서로 만나는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이러한 견제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 설득 외에 도덕적이거나 합리적 설득 외에잖아. 외에 그 바깥에 그걸 초월해서 강제력에 의한 방법이 병행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그러니까 강제력을 병행합시다. 같이 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람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기억나세요? 사회윤리론을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강제력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관련해서 뭘 찾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예요. 해볼게. 니부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개인의 이타심은 사회 도덕적 이상의 실현에 기여한다. 맞는 말인데 사회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갈게요. 개인의 도덕성이나 개인의 이타심도 기본적으로는 필요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사회적 강제력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개인의 이 도덕성, 즉 개인의 이타심도 필요하긴 합니다. 기본 조건으로.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 정치적 제재. 이 정치적 제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강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적 제재예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문장이.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이란 말이 나왔네요.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힘이 세거나 약한 거죠. 불균형이 발생했어요. 세거나 약한 어떤 불균형이 발생했는데 그런 불균형은 사회 부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힘이 센 집단이 자기네 모든 집단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막 강제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부정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가능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제어할까?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는 사람이야. 자, 다음 4번. 사회 부정의 해소를 위해 집단의 이기심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사회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죠. 이 부정의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예로 방금 전에 보니까 어떤 집단의 힘이 더 세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원래 집단은 이기적이어서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집단을 누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 부정의한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발생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위해서 집단의 이기심을 이용할 수 있다. 집단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어떤 집단이 자기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 다른 집단이 힘을 키워서 또는 두세 개가 결합을 해서 얘네들도 이익심을 추구할 거 아니야. 자기 집단 이익을. 그럼 그 힘을 합쳐서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단의 이익심을 이용해서 서로가 견제하게 만들어서 힘의 균형을 이루면 그러면 부정의가 좀 해소될 수도 있거든. 물론 항구적이진 않지만 일시적이라도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자,
자, 그러면 뭐야, 다 맞는데요? 5번이 틀렸나? 집단의 이기심은 집단 구성원들의 도덕적 함양만으로는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구성원의 도덕적 함양만으로 억제되면 사회적 강제력을 쓸 필요가 없잖아. 그 구성원의 도덕적 함양만으로는 안 돼요.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 플러스 되는 어떤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양만으로 억제가 된다라는 말은 틀렸죠. 억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강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됐죠? 이분 누구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름 확인. 니부어예요. 니부어란 사람이 이런 그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이 차이를 차이를 주장하면서 사회윤리론을 강조하거든요. 특히 이 집단적 강제력의 필요성, 약간의 폭력적 방법을까지도 쓸 수 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의 논리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물론 수능으로 본다면 요 2년 사이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요즘은 좀 시들한 느낌이긴 한데 언제나 등장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논란거리가 많아. 고3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했던 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리뷰어예요. 3번 별표 하나 쳐두세요. 자, 4번. 4번은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인데, 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시민불복종. 제가 이거 처음 아닙니까? 이번 페이지에서, 요번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시민불복종.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주제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그 민주화의 시대에 오히려 어울리는 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뭔데요? 우리 했잖아, 내신할 때. 시민들이 불복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민 불복종만 해요? 아니지. 시민은 원래 복종해요. 법이나 정책 등의 국가의 준법의 의무를 가지고 복종하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어떤 때 불복종할 수 있는지, 어떤 이유로 불복종할 수 있는지, 어떤 수준으로 불복종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가르치는 파트입니다. 요즘 이 민주시민사회 덕목으로 민주시민사회의 어떤 의무와 권리로서 이 시민불복종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누군가 봅시다. 시민불복종 여러 학자가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불복종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법의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한대요. 이 말에서 우리는 누군지 알아요. 이걸 되게 강조하신 분이 있거든. 선생님, 충실성이 뭐예요? 로열티야. 내가 불복종하는데 불복종하는 이유가 뭐냐? 법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어떤 정책에 불복종했어? 근데 만일에 법이 나한테 너 정책에 왜 불복종해? 너 그러면 교도소 가야 돼. 오케이, 인정. 나 법을 사랑하니까 법에 따를게요. 근데 법에 따라서 난 처벌을 받으려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지만 어쨌든 이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난 그래서 잘못했다는 의미에서 알리기 위해서 불복종할 거고 대신 처벌하시면 그래요, 교도소 갈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복종도 법을 초월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예, 롤스라는 사람이었죠. 생윤 최고의 스타다, 롤스. 예, 절대 기억하셔야 되죠. 시험 문제마다 수능 문제에 2문제 또는 3문제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20세기 사회윤리학의 1번쯤 되는 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 롤스라고 하는 미국 교수님이야.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의 사상을 배우는 게 생윤의 3분의 1쯤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주제로만 따져온다면. 꼭 기억해야 되는 분의 첫 번째 문제네. 더 읽어볼게. 공동체의 정의감을, 이분은 공동체의 정의감을 기준으로 해요. 공동체의 정의감이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를 따지는 거지. 정치적 행위를 한다. 입헌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인 어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정의감에 기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폭력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근데 이건 무조건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폭력 쓰지 않습니다. 폭력을 동원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당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롤스의 시민불복종이야. 롤스의 시민불복종 관련해서 뭘 찾기요? 맞는 말 찾기. 해볼까요? 첫 번째,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 변혁 아니요, 정치체제 변혁이 아니고요, 일부 법이나 제도의 변혁입니다. 틀렸고요.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모든 부정의한 법, 모든이 아니야. 모든 부정의한 법이 아니고요, 모든이 아니고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겁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만 하네요. 시민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위법행위다. 처벌을 감수하죠. 처벌을 감수하는 거 맞죠? 근데 어쨌든 법을 어긴 행위이긴 하죠. 일부러 하는 의도적 위법행위야. 맞는 말인데? 예, 3번이 답이네. 4번 볼게요. 시민불복종은 개인이 지닌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다. 이거란 건 여러분, 요거에 근거한 건 양심적 거부라고 하는 다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비공개적 행위다. 우선 공개적이고요. 비공개적이지 않고요. 두 번째, 안정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안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안정,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난 불복종하는 거야. 빨리 법을 제도를 바꿔야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틀린 거야. 답은 3번. 됐죠? 자, 5번 갑시다. 문화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 분이 하신 유명한 개념이에요. 제가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문화산업이란 말에 별표 치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문화산업 컬처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누구냐 하면 아도르노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도르노라고 하는 독일 분인데 이분이 요즘에 문화나 예술이 너무 상업화됐다. 그래서 너무 질적으로 저하되고 너무 이 기득권층이나 자본에 너무 종속돼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분이거든요. 여가 생활조차 생활 시간의 소비를 활발하게 만드는 뭐 경제 메커니즘의 일환이다. 너무 산업화된 문화 뭐 이런 걸 싫어하는 거고요. 소비자는 문화산업이 소비자를 겨냥해 대량으로 제조한 생산물을 선택하고 소비자의 여가 시간은 문화산업이 제공하는 동일 생산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 이거 다 다양성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TV가 틀어주는 대로 보는 거야. 우리가 TV를 제작하지는 않잖아.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은 위축된다. 사유 능력은 우리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보 상자를 보고 있게 되는 저도 뭐 여기 좀 TV에 여러분이 이걸 TV로 보신다면 TV에 나오는 거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바보로 만드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도르노입니다. 20세기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아도르노의 논리로 긍정, 맞는 말 찾기 하는 거예요. 어딨나 볼게. 첫 번째, 문화산업은 소비자 비판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잖아. 예, 틀렸죠. 오히려 추락시키죠. 문화산업은 소비자들을 문화의 생산 주체가 아니고 그냥 소비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죠. 세 번째, 문화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미적 가치를 산업은 여러분 모든 걸 뭐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네. 맞는 말이 아직 없어요. 4번,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획일화된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인가?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지. 획일화된 대량 생산 체제의 산물이죠. 그래서 막 찍어낸 데를 우리는 보고 좋아할 뿐인 거지. 4번이 답이네요. 5번,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소비자들에게 고유한 체험을 제공한다. 고유한 체험이란 말은 뭐냐면 나만의 특징이 있는 나만의 체험 뭐 이쯤 되는 거거든. 아니잖아. 획일화돼서 막 찍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걸 똑같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성, 다양성, 창조성 이런 것들이 상실된다. 그런 뜻이야. 틀린 말. 답은 그래서 4번. 됐나요? 자, 갑시다. 6번. 6번 여러분 별표입니다. 드디어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6번은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사회정의론이라고 하는 파트 중에 분배정의 파트인데요. 예, 시험 문제 절대 나오고요. 수능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2개, 3개 안에 탑3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스타일의 문제는 정복하셔야 돼요. 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정의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원초적 상황이란 말이 나왔다. 그 다음에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한다.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이라는 거 아니었나요? 이분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롤스죠, 롤스.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야. 두 번째, 정의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하는 거다. 최초 취득 이전의 과정에 문제 없으면 그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고 정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야? 노직이죠, 여러분. 노직의 소유 권리론이죠, 이게.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소유 권리론이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롤스 노직 나오고 문제 풀기 하는 거죠. 대답을 여러분 다 해볼까요,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서 맞는 말 찾기인데 자 볼게요. 분배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사람들은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무조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절차적 정의입니까? 정의를 주장합니까? 인데 yes, yes입니다. 이 사람은 분배 절차의 정의, 이 사람은 소유 절차의 정의야. 어쨌든 둘 다 뭐야? 절차적 정의죠. 얘거든요. A에 들어갈 말 아니죠. 틀렸네. 두 번째, 니은, B에 들어갈 말, 롤스한테 물어보는 말인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예스예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이 아까 썼던 뭐야? 차등의 원칙이란 거 있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예스죠. 니은은 맞네요. 디귿, 또 롤스한테 물어보네.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의 이익 증신에 관심을 갖는가? 롤스요? 아니요.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철저하게 합리적 당사자라고 해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 있고요. 타인의 이익이나 손해 등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시기도 없고요. 동정심도 없어요.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노직한테 물어보는 말.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냐? 그러니까 만약 이 국가라고 하는 게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그런 수준의 어떤 최소 국가면 그게 좋은 거냐? 노직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 국가를. 개인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그냥 국방 치안 정도와 관련된 것만 하고 시장의 룰 정도를 흐트리는 것 정도만 뭐 계약 감시 같은 것만 하는 그런 국가. 그런 걸 최소 국가라고 해요. 그런 국가면 최고다. 가장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노직이거든. 이건 맞는 말인데요. 리얼 맞는 말이네요. 니은과 리얼이 답인데요. 답 몇 번이요? 3번이요. 뭐라고요? 완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스타일의 문제. 분배적 정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번 가보시면요.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독해 문제입니다. 이건. 사랑 얘기하시는 분이 나왔네요. 이분은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사랑의 기술, 아트 오브 러브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사랑의 이라는 걸 사실 좀 뭐 이론이라고 말하기 힘들잖아요. 학문이라고 말하기 그걸 학문화 시키신 분이야. 일종의 사랑하게 돼가쯤 되는 분인데 이분이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요. 근데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대표적인 사랑의 특징이다. 보호하고요, 책임져야 하고요, 존중이야, 여러분. 이건 존중하고요, 지식은 날리지인데 이거는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사랑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읽어볼까요? 보호란 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책임은 뭐냐? 상대방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된 나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요. 존경이라는 건 뭐냐? 착취 없이 상대방이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관심. 그러니까 존중이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게 더 전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지식은 뭐냐? 상대방과 나에 대한 객관적으로 많이 아는 걸 얘기해요.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네 가지가 바로 사랑의 어떤 4요소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런 식의 행동은, 이런 식의 사랑이 얼마나 생산적인 건지 모른다를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걸로 해서 맞는 말 찾기로 가는 거네요. 맞는 말 찾기 해봅시다. 사랑은 상대방의 이제 개성을 존중하는 거다. 맞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존중, 존경 이거라니까. 맞는 말.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한 것.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말에 준비된 나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다.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 맞는데요, 니은도?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네. 디귿. 사랑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끝없는 노력입니다. 끝없는 노력. 이거 틀린 말, 디귿은. 그 다음에 리을,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가 사랑의 본질을 왜곡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이렇게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이분 얘기하냐면 주면서 기쁘고 주면서 오히려 나한테 도움되는. 주에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줌으로써 오히려 내가 이익 보고 내가 더 즐거워요. 그래서 생산적 활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뭐 희생하고 이런 건 사랑의 본 모습이 아니다. 주면서 오히려 더 도움되는.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받으려고만 하다가 사랑이 왜곡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 니은, 리을이 맞는 말이에요. 답은 몇 번이요? 4번. 에리 프롬의 논리 독해로 많이 나오는데 요 정도 수준만 아시면 됩니다. 자, 8번. 8번은요. 생윤 파트가 요즘 점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어려워지는 파트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이겁니다. 철학 파트가 동양사상, 서양 철학 파트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지 알고 약간 윤리와 사상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윤사를 고2 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해볼게요. 개인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려면 그 행위는 반드시 의무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눈에 띄는 건 의무라는 논리.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나온 거다. 어떤 법칙이 있어. 그걸 너무 존경해. 내가 존중해. 그래서 그냥 내가 의무처럼 생각하고 실천해. 이렇게 말하는 게 칸트라는 분의 의무론 윤리라는 거죠. 예, 칸트고.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선은 뭐냐, 그것은 뭐냐. 전통 맥락 안에서 정의된다. 전통의 맥락 안에서 어떤 전통이 선생님? 우리 사회적인 전통. 우리 사회의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공동체의 전통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성질이다. 이건 얻어지는 거래. 덕, 벌추라고 하는 건 덕을 소유하고 그걸 실행하면서 전통의 요 말 많이 나오는데 전통의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할 수 있다. 전통의 관행에 내재한 선이 곧 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쭉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런 게 올바른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한데 그게 곧 덕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실천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거 뭘까? 효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걸 실천해라. 그러면 너는 윤리적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덕윤리라고 하는 거고요.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칸트와 맥킨타이어예요. 근데 맥킨타이어가 보통 칸트한테 많이 뭐라고 하죠? 도덕을 자꾸 원리로 얘기하지 마라. 도덕은 성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상가 입장으로 올바른 거 찾기, 맞는 말 찾기 어디는 봅시다. 법칙의 명령을 예외 없다. 뭐야? 바로 맞네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외 없는 법칙 실천 이거든요. 유용성을 이건 여러분 뭐야? 공리주의의 주장이었죠. 3번 성품보다 품성보다 행위 그 자체 아니요. 바뀌었어요. 행위보다 성품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바뀌었네. 1, 2, 3번 1번만 맞고 2번, 3번은 틀렸네요. 4번 을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한 보편적선 뭐가 틀렸어요? 무관한 보편적선 이런 건 없어요. 공동체의 역사와 관련된 공동체 전통 속의 선이라니까. 틀렸고요. 5번 행위를 평가할 때 동기와 감정을 배제하자 맥킨타이어는 동기나 감정을 오히려 중시합니다. 자연스러운 동기나 감정을. 그러니까 을은 틀렸어요. 배제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말. 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번. 이런 서양 철학 문제도 조심하셔야 돼요. 1단원에 나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뭐 한문도 나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동양 같은데요. 선왕께서는, 선왕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앞선 왕이야. 이전의 왕들께서 예를 제정하여 백성을 구분짓고 욕구를 조절하게 하였다라는 말에서 여러분, 조절하게 하였다는 말에서 너무 유명한 이상의 문장이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순자라는 분이고요. 순자라는 분의 화성기위라고 하는 단어예요. 화성기위라고 하는 어떤 문장으로 표현되는 건데,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예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선왕께서, 앞선 성인 군주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예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농부는 김 메고 밭 갈고 공인은 깎고 다듬고 사대문을 정을 잡는. 그래서 이 예를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분담을 시켰다. 사회적인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순자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이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 일에 종사한다. 그래서 나라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고요. 그 셋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3계급론을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서양 철학자. 이건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그게 플라톤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제가 순자와 플라톤으로 나온 이건 직업윤리입니다. 이것도 꼭 수능에 꼬박꼬박 등장해요. 그래서 직업윤리도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뭘 찾아라? 맞는 말 찾기요? 해볼까요? 개인의 덕과 능력을 고려해 사회적 직분을 정의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덕과 능력을 고려하게 바로 제시해 주신 게 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실현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금지한다. 통치자의 사유재산 금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수호자 계급의, 즉 공무원들의 사유재산을 금지해요. 맞는 말이고요. 디귿, 계층 간 역할 교환 절대 틀렸어요. 역할은 여러분 선천적인 거예요. 타고난 성향에 따라 주어진다고 얘기하니까 타고난 이후에 막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역할은 교환되는 게 아니라 역할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분담되어 있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교환이란 말 틀렸고요. 사회질서 유지 위해 역할이 필요하다. 다 나름의 역할을 하긴 하자는 거야. 근데 그걸 막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기억, 니은, 리을이 맞는 말.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예요. 기억, 니은, 리을 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4번. 이런 직업윤리도 많이 등장해요. 순자 대신에 맹자, 플라톤 대신에 무슨 뭐 칼뱅 이래서 문제 많이 나오죠. 자, 10번 문제. 전통윤리학에서 인간의 책임의 대상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 자신이었다. 그동안은요, 윤리학은 인간만 책임졌대요. 전통윤리학은. 그러나 기술의 영향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모든 존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책임도 역시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 지구 생명의 미래로까지 확대하자. 그래서 이 동료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또는 미래 세대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책임윤리라는 걸 강조하신 분. 누구였더라? 기억나세요? 요나스라고 하는 분이었죠. 요나스의 책임윤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 윤리가 아닌 새로운 윤리, 그게 뭐냐? 책임윤리다. 자기가 보기엔.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부정한 말 찾기, 아니오라고 할 말 찾기를 찾는 거야.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기술이 인간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윤리적 성찰. 이걸 해야 돼요. 기술이 너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 대응을 또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윤리 만들자는 거고요. 새로운 윤리는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윤리를 만드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포예요, 공포.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망할 것 같은데. 요즘 우리 느끼잖아.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뭐야. 앞으로 7년 안에 우리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크게 변화되지 않으면,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완전 위기, 인류의 절멸 상태로 갈 수도 있대요. 뭐 해내야 돼, 우리 7년 안에. 그런 것들, 그런 공포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윤리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세 번째, 인류의 존속을 위해 인간과 자연의 호혜적 책임. 이게 틀렸다. 호혜적 책임 틀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연한테만 책임을 지는 거죠. 자연이 인간한테 책임질 수가 없어요. 뭐 소나무가 나한테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그래서 일방적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틀렸습니다. 4번.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인간의 책임 범위도 넓어져야 하는가? 예스죠.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도 점점 커져야 되는 거고요. 전통 윤리만 갖고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 책임 윤리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인 거지.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말 몇 번이요? 3번. 해주세요. 요나스의 책임 윤리도 과학에 관련된 문제로 요즘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 11번. 11번은 국가 관련된 얘기인가 본데요.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공동체의 종착점 가장 높은 단계.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존재,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한다. 그 구성원들의 훌륭한 삶, 좋은 삶을 위해 국가는 유지된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국가에 소속될 수밖에 없고, 그 국가는 우리들의 훌륭한 삶을 위해서 존속되고 있다. 이게 누구냐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의 본성론이란 이론이에요. 국가 자연발생설 본성론. 이게 뭐 국가 관련된 이론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주가 의로움이 아닌 이로움을 앞세우면 국가가 위태로워진다. 의로움이 아닌 이로움을 앞세면. 그래서 결국 뭐 하자는 얘기야? 의로움을 앞세우자. 옳은 게 중요하지 이로운 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 어진 정치를 베풀자라고 얘기하는 분. 그러면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이건 뭐 윤서생은 다 많이 나오는 거죠.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를 강조하는 분. 누구였더라? 이분이 맹자였죠? 아리스토가 맹자의 국가이론 이렇게 딱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슬슬 핫하에 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말 찾기 하는 거야. 틀린 말 찾아볼게요. 첫 번째. 국가는 모든 공동체를 포괄하는 최고의, 맞아요. 최고 수준의 최종적인 도덕 공동체입니다. 맞고요. 두 번째, 국가는 인간의 생명 보존을 위해 형성된 계약의 산물이다.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죠, 여러분. 아리스토의 본성론, 사회계약설의 이론. 이게 서양의 두 가지 국가관이거든요. 대표적인. 이게 틀렸죠. 왜 틀렸다고? 이건 사회계약설이거든. 자연적인 거죠. 계약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군주는 자신을 수양하여 남을 덕으로 다스린다. 맞는 말. 군주가 먼저 할 일이 자신의 수양이야. 수기이 아닌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뉘앙스의 말이죠. 그 다음에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 요 생업 보장이 바로 항산이에요. 생업 보장을 해서 보장하여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교화시킨다는 말은 가르치고 잘못되면 변화시키자. 이 말은 유학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공맹순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5번.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한 삶으로. 선한 삶이라는 거, 여기 훌륭한 삶도 있고요. 이 사람은 항심이 있고요. 이게 다 일종의 선한 삶이죠. good life야. 그래서 그 good life로 이끌자라는 뜻이니까 둘 다 동의할 수 있죠. 맞는 말. 틀린 말,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이요? 아까 2번이 틀렸었죠. 사회계약설. 그런 문제였고요. 국가이론. 자, 12번은 죽음이란 논리의 문제인데요. 죽음 관련된 문제는 2단원의 맨 첫 파트에 등장하는데요.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관련된 얘기. 동서양의 죽음에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존제 얘기하고 있네요. 그 죽음을 통해서 실존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하네요. 실존주의 죽음 이론가 현존제 하이데거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나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거다. 와, 드디어 내가 죽음으로써 이젠 감옥에서 벗어나 영원히 해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가 누구예요?
플라톤의 논리죠. 그래서 하이데거와 플라톤의 죽음관이 나왔네. 여기 이데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플라톤 맞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이데거와 플라톤의 죽음관인데 맞는 말 찾기야. 다 골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골라볼까요?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여 주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 맞는 말. 이 실존주의, 특히 하이데거는 여러분 죽음을 자각하는 게 우리가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돼요. 내가 스스로 내 죽음이야. 내 죽음. 내가 죽는다는 걸 인식할 때 그래? 끝이 있어? 그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성찰적이고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불안을 수용하여 실존을 회복한다. 그걸 수용하면서 실존을 회복한다. 방금 전에 한 말을 다시 쓴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불안을 수용한다, 뭐 인식한다,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플라톤. 죽음은 영혼이 참된 실제에 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 맞는데 참된 실제란 말이 바로 뭐냐고요? 여기는 이데아입니다, 여러분. 이데아. 결국 죽음으로써 우리는 영혼은 진정한 이데아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 맞네. 둘 다 갑을 죽음 이후에야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다. 죽음 이후에야 아니요. 죽음 이후에야가 틀렸죠. 죽음 이후에야 본질을 깨닫는다라는 말이 그나마 가능한 건 플라톤은 가능할 수 있죠. 죽음은 영혼이 자유를 얻으니까. 근데 이분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내가 언젠가 죽는구나 라는 걸 인식했을 때 내가 실존을 자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 실존주의는 또 본질이라는 건 인간한테 존재하지도 않아요. 실존을 자각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하간에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고르기 힘들었겠는데요. 이게 힘든 주제는 아닌데 이 문제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여러분 리을을 틀린 걸로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논리의 죽음 이론이었고요. 자, 13번은요. 음악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술윤리 같아요. 예술윤리 관련해서 음악 다 얘기하시는데 누군지 볼까요? 비난하는 거, 음악을 비난하는 원인은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다. 귀는 즐거운 것을 알지만 위로 해라 볼 때 성황의 일과 부합하지 않고 아래로 볼 때 백성들의 이로움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난 음악 싫은데 음악이 싫은 게 음악 자체가 뭐 싫다기보다는 뭐가 도움되니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 음악이 기분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음악이 싫어 음악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비약. 이 비약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묵자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음악은 백성을 즐거움으로 인도해주고 악기는 백성을 덕으로 인도해주고 음악이 바르게 연주되고 백성이 올바른 길을 향하고 성인이 예와 음악을 이끌면 백성이 화목해진다. 이 사람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뉘앙스네요. 이 뉘앙스 가지고 딱 누군지 알기 힘든데 여러분 유학에서 특히 공자나 순자가 말하는 예약론의 성격의 문장이네요. 음악이 또는 뭐 이렇게 윤리 같은 게 인간의 어떤 행복한 삶에 꽤 도움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문장 자체는 순자인데 순자라고 고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여러분이 넓게 유학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묵자의 비약론이 바로 이 유학의 예약론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의 두 명이거든요. 그런 관계의 입장으로 맞는 것 찾기네요. 설명으로 맞는 게 어딨나 볼까요? 1번. 갑은 음악이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 주므로 유용하다고 본다? 유용하지 않다고 보니까 틀렸는데요.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을은 음악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 음악이 하는 일이 많다고 좋아하는데 맞는데 여러분 2번이 답이겠네. 3번, 갑은 을과 달리 갑이요, 묵자. 모든 사람이 음악을 적극적으로 즐겨야 한다? 아니라니까. 음악 버리자고 얘기해요. 4번, 을은 갑과 달리 을이요 공자 음악을 통해 덕성을 함양할 수 없다 함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틀렸네요 이거. 갑과 을은 음악이 올바른 통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건 누구만? 을만 그래요. 갑은 아닙니다. 다 틀렸고 답은 2번이죠. 예술과 관련된 동양이론 서양이론이 있는데 그중에 동양이론으로 문제가 나왔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와우. 생태윤리라고 하는 건데요. 뭐 생태윤리 또는 뭐 생태환경윤리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탑3 있죠. 여러분 탑3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뭐 인간 중심,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생태 중심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이성적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죠. 이걸 수단으로 상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근데 그러나 무자비하게 파괴하면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의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밖에 없거든. 근데 인간 이하의 것들을 함부로 하면 자기 동정심 망가뜨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칸트고요. 칸트의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생명체 전체를 놓고 얘기하네요. 고유한 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게 누구냐 하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폴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은 그래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들을 존중하자라고 얘기하는 분이고요. 대지윤리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레오폴드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건데요. 생태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무생물까지를 포함한 전체 자체를 중시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걸 테일러의 우리가 대지윤리라는 말로 쓰는데 그게 문제 나왔네. 자, 그래놓고 문제 풀기 하는 거야. 서로 주고받을 말찾기인데 우선 문제 형식부터가 이미 좀 어렵죠,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일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의 논리를 다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맞는 말 찾기 하는 거네.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임을 간과한다. AF래요. 요게 칸트고, 요게 테일러고, 요게 레오폴드였는데 AF니까 AF 이렇게 되죠. 칸트가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야. 야,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거든. 내가 너희 왜 간과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간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다 인정해요. 유일하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누구도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말이야. 됐나요? 두 번째, B라니까 테일러가 칸트한테 할 말인데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 이 사람은 생명이고요. 이 사람은 인간이야. 어쨌든 가진 존재를, 그 존재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너 왜 그건 간과하니? 칸트가 간과하지 않아요. 칸트 입장에서는 이걸 가진 게 인간이거든.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거든. 그러니까 칸트가 입장에서 억울하지. 나도 존중하거든. 간과하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하겠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테일러가 칸트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세 번째, C라고 하는데요. C이면은 C이네 여러분. 누가 할 말이야? 레오폴드가 할 말인데 생명 공동체 그 자체, 요게 바로 여러분 대지입니다. 대지. 생명 공동체 그 자체, 대지 그 자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임을 왜 너희들은 모르니? 왜 무생물까지 포함한 전체를 인정하지 않니? 이건 맞는 말이네요. 3번이 답이겠네. 4번은 D래요. 테일러가 레오폴드한테 할 말이래.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님을 왜 간과하니?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이지. 누가 누구한테 간과한다고 지적할 말이 아니야. 자, 5번. 2인데요. 2는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이냐 하면 레오폴드가 칸트한테 할 말인데 동물을 자원으로 여기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레오폴드가 모든 행위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칸트는 간과해야 맞잖아. 근데 레오폴드가 모든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아요. 간섭도 인정하고요. 레오폴드는 경제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서 틀린 거예요. 됐나요? 제가 꽤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틀렸는지. 이 문장 오늘은 여러분이 14번 스타일 완전 중요하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15번 가봅시다. 15번은 이거는 이제 거의 독해에 가까운 문제여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의 문화와 이주민의 문화 공존을 위해 어떻게 하는 거냐? 기존 문화가 주된 역할, 이주민 문화 부수적. 주된 역할과 부수적 역할을 나눠서 하자는 게 이게 뭐냐면 국수대전 모델이라는 겁니다. 문화 다원주의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메인 문화가 있고 서브 문화가 있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요. 구분하는 것은 구성원의 평등관계 훼손할 수 있다. 대등하게 조화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다문화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샐러드 보울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문화 파트에 관련된 얘기야. 그래 놓고 적절한 거 찾기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해볼까요? 자, 기억 볼게요. 갑이 할 말. 이주민의 문화를 부정하고 아니요,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존의 문화에 편입시켜버리자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용광로 정책이라고 해서요. 문화 동화라고 하는 개념에 관련된 겁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을이요. 한 문화의 단일한
에서 단일한 문화 정체성, 이것도 여러분 단일하게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하나로 녹여서 그냥 원, 위아더 원 이렇게 해버리자. 이건 다 용광로 정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억, 니은이 다 용광로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은 디귿과 리을이 맞겠네요. 그렇게 해서 요 세 개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구별할 줄 아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제가 완전 중에 여러분 별표 탑3 이랬잖아요. 드디어 세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사형제 관련된 건데 논리가 좀 어려워서 요즘 어려운 문제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형벌에 사형제 관련된 찬반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형벌 관련해서 최대 행복을 주장한다. 공리주의네요. 최대다수 최대 행복. 형벌은 인간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용자의 신체에 가장 적은 고통을 주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뭐가 좋아요? 종식노역형이 좋은 거다. 사형보다 훨씬 좋다. 사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어로 써볼게 오늘은 베카리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사형 반대하고 종식노역형 주장해요.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칸트 말입니다. 칸트는 양과 질도 모두가 다 동등성에 입각해서 잘못한 만큼 혼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만일에 살인을 저질렀다면 동등성이니까 살인을 저질렀으면 사형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칸트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와 칸트에 대한 얘기네. 적절한 거, 맞는 거 찾기인데 어디 있나 봅시다. 종신역형보다 사형이 아니라니까. 이거 거꾸로 됐잖아요. 틀렸네. 그럼 왜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야 범죄 예방이 잘 된다니까 더. 그래서 틀렸는데요. 이거 3번. 형벌의 양은 응보법, 질은 공리 아니. 형벌의 양과 질은 모두가 다 응보법이죠. 3번도 틀렸네. 4번. 형벌은 사회적 선을 형벌은 여러분 사회적 선, 사회적 이익, 사회적 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쓸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사회적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보적 정의가 중요해. 응보적 정의 실현의 수단은 가능하지만 그 위에 어떤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죠. 5번이 맞겠네요. 갑을 형벌은 정의의 근거가 되는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맞죠?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의 근거가 되는 원리.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공리주의 원리,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정언명령의 도덕법칙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둘 다 정의의 근거가 되는 원리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내용은 다르지만 이 형식의 이 문장 말투는 둘 다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7번은 이거는 독해 문제여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한두 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실제 수능에서도 별로 어렵지 않은 파트의 문제인데요.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다. 난치병으로 위한 배아는 허용돼. 배아 허용을 주장하네요. 왜 그러냐고 동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생명이 될 가능성을 지니므로 생명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자. 근데 그렇다고 똑같지는 않아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배아 연구 인정하고요. 잠재적 인간이다. 배아 연구 허용할 수 없다.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건 배아는 인간을 도구하러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배아 연구 안 돼 이러고 있고 아니 할 수 있다. 물론 뭐 인간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걔가 인간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고요. 이렇게 둘이 해놓고 나서 맞는 것이 할게요. 갑 치료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하자는 얘기죠. 갑은 을 배아 연구는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다. 맞잖아. 절대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말. 뭐야 기억력이 답이네. 갑을 인간의 생명인 배아를 성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성인과 동등하게는 을만 그렇고요. 효용성을 고려해서 배아 연구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효용성의 여부인데요, 여러분. 효용성의 여부는 여기 난치병 같은 걸 위해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 갑이죠. 을은 절대 반대고요. 그러니까 맞는 건 기억니은. 독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아 관련된 이용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18번은요. 18번은 이것도 동양 느낌이 좀 드는데요. 동양 사상이네요, 여러분. 동양 사상 하면 뭐가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기억할 말 유불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뭔지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인과 연,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죠. 해탈하자 이런 말 하죠. 뭐죠 이거? 그렇죠. 불교. 그럼 유불도 중에 뭔지만 체크하실 줄 알면 돼요. 이거는요. 사단이라는 말, 이거 맹자가 하신 말이거든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알겠는데 여러분 누구야? 이거 유학인데 유학. 맹자 같은 분이 주장하는. 그래서 불교화 유학이야.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되는 단어로 고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맞는 말 찾기로 가는 겁니다. 뭐가 맞나 볼게요. 연기 법칙을 깨달아 뭐야 불교 맞는데 바로? 두 번째 무명을 바탕으로 고르는 실제.
불교에서는 무명에서 벗어나자. 무명은 무지거든. 벗어나자고 말하고요. 고정된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틀린 말. 그 다음에 3번. 예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의 절제를 주장하지요. 제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무비. 이건 도가의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요게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5번. 둘 다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 분별적 지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불교예요. 불교는 가능한데 유학은 이 말 틀립니다, 여러분. 유학은 어떤 지식의 축적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불가능한 말. 됐죠? 자, 19번. 19번 보니까 시작이 뭐로 나와요, 여러분? 종교적 인간 이렇게 나오죠.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을 나눈 종교윤리의 대표학자가 누구냐 하면 이분이 동유럽에 있는 분인데요. 기독교 철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아데라고 하는 분입니다. 엘리아데. 엘리아데가 인간을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으로 나누세요. 그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세속적인 이 비종교적 인간하고 이거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를 주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성과 속이에요.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성인속. 이게 속세 안에 항상 성스러움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걸 성현이라고 말합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런 성현의 개념을 강조하시기도 한 거의 종교윤리는 이분으로 등장해요. 그분의 논리 관련해서 어디 있니 골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골라봅시다. 종교적 인간은 거룩한 실제라는 건 신이겠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왜 부정해? 틀렸네요. 종교적 인간은 자신의 삶의 성스러움. 그럼 삶 속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난다니까? 맞는 말 니은. 디귿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 그 자체를 자연물 그 자체는 자연물일 뿐이지. 소나무는 소나무일 뿐이죠. 소나무 자체를 숭배하면 안 되잖아. 그럼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런 거잖아. 거기에서 드러난 신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면서 신을 감사하는 거지 소나무 자체를 우리가 모시는 건 아니죠. 틀렸고요. 세속적 인간은 일상적 행위에 담긴 종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은 그래서 4번 이런 거였는데. 자, 마지막 문제는요. 이건 독해 문제인데 의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의식주 문제가 여러분 한 문제 등장해요. 의식주 문제는요. 완전 독해입니다. 완전 독해.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신문기사 읽듯이 중학교 때 도덕책 읽듯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의복 얘기하면서 생태까지 고려해라 이런 말씀 하시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안 읽고도요. 1, 2, 3, 4, 5번 갖고도 여러분 체크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1번에 유행을 따르기 위해 많은 의복을 소비한다. 말도 안 되죠?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자. 말도 안 되죠? 자기가 필요한 걸 사야죠. 무조건 그냥 경제적인 것만 고려하여 측면만 고려하여 의복을 소비하는 이것도 좀 잘못된 말이죠. 의복 소비와 윤리적 실천은 왜 별개야? 통할 수 있죠. 의복을 소비할 때 환경도 고려하자 맞잖아. 일종의 생태 의복이 필요한 거죠. 의복 소비는 공동체 무관하지 않죠. 틀렸잖아요. 됐나요? 답은 그래서 4번이요. 그냥 고르지 않고도, 그러니까 읽지 않고도 여러분 사실 상식으로 풀 수 있어요. 의식주는. 짠!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20문제를 좀 급하게 풀어봤습니다. 뭐 이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체크드렸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자세한 얘기는 그 총평에서 여러분 간단히 하기로 하고요. 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뭐가 있냐? 생윤을 대부분 선택하실 건데요. 생윤을 선택하면서 생윤은 제일 쉬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윤 여러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선택하실 건데 노력하고요. 내년에 EBS 저랑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이 생윤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생윤 때문에 여러분이 수강하기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글 올리실 거라고 저는 자신해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1년 쭉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